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배선입니다. 오늘은 해오리 수능편 105번째 시간이고요. 2025학년도 9편 29번에 나왔던 whose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hose가 잘못되어 있었던 문제고 whose가 아니라 뭐 which라든지 that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 없었는데 이제 whose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서 또는 설명들이 등장을 해서 한번 이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whose를 보통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whose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문법 책에도 이렇게 써 있지만 원서 책에도 이렇게 써 있는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도 있고 관계 부사가 있잖아요. 관계 대명사는 그 연결의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관계대명사고 관계부사는 연결의 기능과 부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관계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뒤에 있는 땡땡이라고 또는 땡땡땡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 단어가 연결의 기능과 다른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게 되면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대명사로 쓰여야 되는데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whose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를 빼게 되면 소유격 대명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계를 뺐을 때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소유격 대명사라고 할 만한 건 우리가 그 소유대명사라고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me의 I에 대해서는 mine, you에 대해서는 yours, he에 대해서는 his, she에 대해서는 hers 이런 표현들이죠. 이것이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이 소유격 대명사고 영어로는 possessive pronoun이라고 설명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 있냐?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whose는 안 된다고요. 즉 얘네들하고 whose하고 성격이 같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possessive pronoun은 주목적 보로 쓰일 수 있으나 whose는 주목적 보로 쓰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는 용어 때문에 혼란이 발생함으로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챗GPT에게 물어봐도 whose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챗GPT는 학습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사전에서 whose는 한정사라고 써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의를 제기를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챗GPT가 whose는 엄밀히 말하자면 대명사가 아니라 한정사, determiner로 분류됩니다. 똑똑하죠? 따라서 whose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될 수 있는 것도 쭉 나와요. 그러면서 whose를 관계대명사로 설명하면 실제 문법적 기능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그게 중간에 빠진 내용은 뭐냐면 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데 whose는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챗GPT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whose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설명되는 것의 문제점을. 여기는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whose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했으면 이 용어와의 일관된 설명을 위해서라도 얘는 관계대명사로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용어는 오히려 whose가 관계 한정사, relative determiner라고 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사의 기능과 연결의 기능을 동시에 하니까 관계 한정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외에 소유격 관계사.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사는 소유격인데 관계사인 거예요. 관계 대명사는 아닌 거라는 얘기죠. 또는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별로고 그거보다 이게 낫고 이게 제일 좋고 그래서 제일 좋은 용어는 관계 한정사, 그 다음은 소유격 관계사. 이 정도의 용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더 정확한 용어들은 이미 정확성을 추구하는 문법서와 영문법 사이트에 쓰이고 있어요. Grammarly라는 유명한 사이트라든지 랭기라는 그런 사이트 같은데 보면 그 relative determiner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PEU, Practical English Usage라고 영어 선생님이라면 다 한 권씩, 거의 한 권씩 갖고 계시는 책 아닙니까? 거의 필수 서적 중에 하나죠. 그 옥스퍼드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whose는 is a relative possessive, 관계 소유격이다. 그죠? 관계 소유격이다. 그러니까 pronoun이라는 용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ive possessive word다. 관계 소유격인 단어다라고 설명이 됐어요. used 사용되는 as a determiner 한정사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한정사로 쓰인대요. whose는 품사가 뭐예요? 한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관계 대명사, 대명사 품사, 관계 부사, 부사가 품사, 관계 한정사. 소유격도 품사는 아니니까 한정사라는 용어를 쓰는 게 더 낫죠. Before nouns in the same way. 명사 앞에서 쓰이는 한정사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he's나 her, it's나 their처럼 이것들이 소유격들이잖아요. 소유격의 품사가 한정사인 겁니다. 이 한정사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문법이 좀 전근대적인 좀 문법이에요. 1800년대 중엽 스타일의 문법이 아직도 주류가 돼 있어서 이게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한정사라는 품사가 팔품사에서 안 배우잖아요. 근데 한정사라는 품사가 있습니다. 웃긴 게 영한사전하고 영영사전을 보시게 되면 일본의 영향을 받은 영한사전들에는 한정사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영영사전이라든지 영영사전에서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영한사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영한사전이라든지 롱맨 영영한사전이라든지 영한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determiner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에 many를 검색해서 그 사전에서 many를 형용사라고 취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전근대적 약간 일본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전이고 이 many가 한정사라고 써 있는 사전이 있어요. determiner라고. 그게 영영사전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최근의 주류 영어학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사전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정사예요. 한정사. 이제 whose에 대한 이제 잘못된 인식 두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식은 그 용어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너무 영어를 가르칠 때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 획일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명확해서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강사라든지 또는 선생님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해서는 단순한 게 좋은 거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건다. 제가 보기에는 좀 변명 같습니다. 학생들, 저 한정사 가르쳐 봤습니다. 중학생한테도 한정사 가르쳐 봤습니다. 이해 잘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미 국어에서 배우는 문법의 수준이 한정사 수준을 넘어요. 한정사가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아이들한테. 관형사라고 하는 것하고 한정사가 약간 비슷하거든요. 용어도 디터미너로 똑같고. 국어에서 이미 어렵게 배우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시제라고 가르치잖아요. 부정확하게. 근데 국어에서는 뭐라고 배우냐면 현재, 시제, 완료상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완료하고 진행을 시제라고 영어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국어에서는 시제가 아니라 걔는 상이고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영어보다도 국어에서 문법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더 깊이 있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한정사 개념 정확히 가르치고 한정사 뒤에 명사 나와서 명사 구를 이루는 거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됐느냐? whose는 완전하다. whose 뒤는 완전하지가 않죠. 왜냐면 일단 whose가 나오게 되면 his나 아까 my라든지 그런 소유격이거든요. 한정사. 땡땡땡 중간에 꾸미는 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명사가 나와요. whose 땡땡땡 명사 꾸미는 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whose 플러스 명사까지가 뭘 이루냐면 하나의 명사구를 이룹니다. noun phrase라고 얘기합니다. 명사구를 이루고 이 명사구가 이 절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돼요. 그럼 이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니까 그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지는 구조가 나오니까 불완전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생긴다고요. 어떤 경우에? whose 플러스 명사가 이게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게 되면 이게 목적어인데 무슨 목적어가 될 수 있냐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즉 이 앞에 전치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whose 플러스 땡땡땡 명사까지 여기까지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부사적 덩어리, 부사어라는 문장 성분이 됩니다. 그럼 부사어가 되면 뒤에는 완전한 구조 나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 등등등 완전해 보이는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완전해 보이는 구조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것도 완전하다고 100% 얘기를 못 합니다.
이것도 불완전해 보이는 구조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불완전한 구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불완전이라는 단편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요. 어쨌든 간에 뒤에 그렇다고 불완전하다고 가르치는 게 맞냐? 아니라고요. 왜? 보겠습니다. 15년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trees, 나무들이에요. 그 나무들을 꾸미는 관계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On whose roots the insect fed입니다. whose라는 거 뒤에 명사.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whose 뒤에 명사 뒤에는 불안하다고 배우면 whose 뒤에 명사, the insect 주어, fed 동사. 불완전하구나. 이거 완전한 거예요. 그 곤충들이 먹이를 먹었다는 완전한, 이거 자동사입니다. 문제 없는 완전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 나온 거예요. 강사가 이런 거를 모른다고 하면 또 문제인 거죠, 그죠? 강사들은 수능에 나왔던 모든 문장 구조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on whose roots가 이 안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사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뒤에 완전해 보이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whose 플러스 명사라고 배우면 안 되고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냥 관계사절의 시작과 끝이잖아요. 관계사절의 시작과 끝, 그죠? 이 관계사절의 시작과 끝에서 관계사절 안은 언제나 완전한 겁니다. 관계사절은 절이기 때문에 그 정형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문장 구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the insects fed on their roots 였던 문장이었어. on their roots. 이해되시죠?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관계사절 안은 문장 구조가 들어있다. 완전한 문장 구조가 들어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 그 안에서 생각하면서 파악하는 그 방식으로 예외가 안 생기는 거지. 모디는 완전하고 모디는 불완전하고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확실하게. where did는 완전합니까? 관계부사 where did는 완전하다고 배우잖아요. where did도 불완전한 경우 나올 수 있어요. 비동사만 딱 남아버리는 경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put 목적어 뒤에 장소 없으면 불완전한 거거든요. 그런 구조 나올 수도 있고 완전 불완전이라는 이 단순한 개념도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정리해놨습니다. 영어에서 이 지식이 없는 것보다 위험한 게 불완전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똘똘한 아이인데 불완전한 지식을 배워가지고 그걸 적용하다 틀리는 애들을 봐요. 안타깝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지식이 없으면 생각이라도 할 텐데 지식이 있게 되면 특히 불완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이 지식이 없는 것보다 위험한 것이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틀리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서 틀리는 것이니 틀린 학생이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안 한 거 아니까 억울할 것도 없죠. 하지만 불완전한 지식을 배워서 틀리는 것은 노력한 학생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죠?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학생들은 가급적 완전한 내용을 가르치는 그런 강사들의 강의를 찾아서 들으셔야 되고요. 가르치는 분들은 단편적으로 뭐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말 하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나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걸 배우면요. 배울 때는 좀 재미가 좀 복잡하니까 좀 덜 재미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게 적용이 딱딱 되는 걸 느끼게 되면 재미있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영어 배우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배워도 소용이 없어. 맨날 예외가 나와. 정확한 걸 안 배워서 그래요. 정확한 걸 배우면 예외가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면 재미있어집니다. 경험해보세요. 경험해보시면 됩니다. 뭐 제 강의에서 TS1 이런 강의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런 느낌 드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적어도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영어 교육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회오리 105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